왜 우리는 화라는 감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질문 드린 게 병원에 모시고 간 건 동생인데 왜 화는 내가 나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물론 맞아요. 들어보면 이해되잖아요. 똑바로 일 안 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분노라는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이 화라는 감정의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애들이 화를 낼 때 이해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얘가 왜 화를 내고 있고 지금 얘가 분노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애가 화내고 있으면 그냥 나도 화나요.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방식이 안 되겠죠, 내가 화가 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한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는 그 감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이해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괴롭히는 질문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기는 했는데요. 요 사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왜 화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왜 있는 건지, 화라는 감정 우리는 왜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원숭이 얘기로 준비를 해왔어요.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카푸친 몽키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돌을 주면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이를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다른 거다 맛있죠. 근데 옆에 친구한테는 돌을 주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돌의 가치는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원숭이가 아 그렇구나. 이 돌의 가치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였어.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생성됨으로써 이 뇌에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 3차원 아이템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번엔 되겠지 하고 믿어봤죠. 근데 또 오히려 줘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분노를 말하겠다. 그리고 얘는 또 계속 포도를 주고. 그래서 여기 3차원 재밌죠. 화라는 감정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니에요. 네, 저렇게 원숭이도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요. 그렇다면 쟤는 왜 화를 냈죠? 원숭이는 왜 화를 냈죠? 네? 예상과 다르게 예상과 다르게 진행돼서 자기가 생각한 건 좋을 텐데 네.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진행돼서. 네. 근데 처음에 오이 줬을 때는 잘 먹었었어요. 잘 먹다가 좋은 게 있다는 걸 네. 잘 몰랐어요. 그쵸. 아까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화는 지금 원숭이가 느끼고 있죠. 근데 왜 원숭이가 화났냐면 과학자가 포도를 안 주고 오이를 줬기 때문에 라는 거죠. 화가 난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과학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났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의 사례도 똑같죠. 저 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났다. 아마 여러분들 써놓은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화가 나면은 화가 난 다른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화라는 감정은 이 화라는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화라는 감정은 이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겠다라는 신호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애가 화가 날 때는 무언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를 찾아가는 게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분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화라는 이거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이어갈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잘 인지를 하고 가시고 뭐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늘 작동되는 화의 근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례들,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와닿지도 않고 사례들을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생각보다 초등학생들보다는 유아에 대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앞에서도 보셨듯이 원숭이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죠. 예. 유아나 또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특히 별로 크게 다를 거 없고요. 고학년도 저는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영상 보면서 애들이 화를 낼 때 우리가 그 화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애들한테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 치고는 꽤 조용하다 했는데 둘째 수연이 어디선가 사탕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원칙은 밥 먹고 사탕 먹기. 일단 이렇게 놓고 밥 먹고 먹자. 하지만 승현이는 지금 사탕 생각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엄마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좀처럼 그치지 않는 승현이 결국 엄마가 졌습니다. 울지와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 이번엔 효선이가 울상입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저 아이가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 자리에 엄마가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울었을까요? 안 울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는 아직 어린애라서 뭐 감정이 분화가 안 돼서 지금 우는 걸로 떼쓰는 걸로 화라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 그럼 통제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화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애들도 보면요. 물론 크게 다쳤을 때는 엄마가 없어도 울지만 그러지 않고요. 얘네들이 엄마가 보고 있을 때는 울고요. 엄마가 안 보고 있거나 엄마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안 울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 자체는 다른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다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화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되게 중요한 화나는 아이를 다룰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뭘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안 주려면 안 줬어요. 네. 네, 맞아요. 정확해요. 뭐죠? 아까 화라는 감정은 뭐라고 했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감정이에요. 근데 화를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통제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떤 학습이 되냐면 나는 화를 내면 이루어지네. 화를 내면 이루어지네가 얘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얘 화내라. 너 엄마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화내. 라고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애들은 계속 화를 낼 거고요. 그게 통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화를 내면 이루어진다.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조작적 조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들어는 보셨죠? 조작적 조건화. 이거는 이제 쥐한테 레바를 누르면
물이 나오거나 먹을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쥐는 계속 레바를 누르는 거예요. 그쵸? 쥐한테는 뭐냐면 레바를 누르면 먹을 게 생기네? 그러면 그 행동은 계속 강화가 돼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얘는 뭐죠? 화를 내면 사탕을 먹네? 화를 내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화를 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네? 가 계속 학습이 되면 얘는 화라는 감정을 내는 게 본인한테는 강화가 돼서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화낸다고 들어주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뒤에 내용 이어서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울지 말고 엄마 대신 회식 데리러 갈게. 내일 어린이집 내일 어린이집 가려고. 아빠도 난감한 이 상황. 효선이 울음소리 묻혀 엄마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네요. 왜 갑자기 밥 잘 먹다가 그러고 그래요? 그만하라. 아침 일찍 약속할 일이 있어 아빠랑 등원시키려 했는데 효선이 오늘따라 싫다고 난립니다. 엄마랑 갈게. 빨리 갔다. 알겠지? 아이 눈물에 엄마 또 약해졌습니다. 늘 아이들이 우선인 엄마 민주씨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신해지기만 하는 효선의 간식과 이유 없는 징징거림.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징징거리는 효선이. 오늘 엄마 선물 만들 거야. 오늘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싫은 모양인데요. 딱히 안 간다고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럴 땐 엄마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울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처음 다닐 때쯤에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라고. 네. 요즘은 괜찮았던 거죠? 네, 요즘에 계속 괜찮은데 오늘 좀 유난히 오늘 또 멈췄을 거예요. 집에선 자주 징징거린다는 효선이. 어린이집 생활은 어떨까요? 어린이집 효선이는 어쩐지 한결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우는 소리도 안 하고요. 손도 번쩍, 발걸음 잘합니다. 자, 우리 효선이한테 얘기해주자. 효선아, 뭐 했니?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갔어요?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핫도그를 먹었대. 자, 잘했어요. 자, 이제 점심시간. 편식을 많이 하는 효선인데 잘 먹을지 걱정이네요.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 당근, 감자가 들어있는 카레라이스. 효선이가 집에서 절대 안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효선이 좀 주저주저 하더니 카레라이스를 먹기 시작합니다. 안 먹겠다, 못 먹겠다는 투정은 뭐 그러지 않고 말이죠. 카레 다 먹어? 여기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근데 먹을 수 있어?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모범사리로 소개되기도 하네요. 채소랑 고기를 안 먹어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라는데 효선이 편식하는 거 맞나요? 제가 권유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먹거든요, 효선이가. 원에서는 그렇게 보여서 별로 효선이한테 그렇게 터치하는 편은 아니에요. 먹고 싶다는 표현도 하고 또 먹여주면은 거부감 없이 먹고 토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잘 먹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집에서 모습이랑 유치원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네?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집에서는 엄마가 너무 다 들어주잖아요. 다 들어준다. 네.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통제를 하는. 네. 조금 혹시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것도 맞는데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해요. 얘는 왜 집에서는 화도 많이 내고 편식도 하고 이러는데 유치원에서는 화도 안 내고 편식도 안 하고 이럴까요? 엄마랑 선생님이랑 관심을 가져준 포인트가 달라요. 엄마는 효선이라는 아이가 뭔가 못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화내면은 다시 그걸 또 철회하고 들려주고 이걸 반복을 했던 거고요. 선생님은 뭔가 잘할 때마다 칭찬을 해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한테는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의 관심과 인정은요, 커다란 무기예요. 이게 너무나 커다란 무기라는 걸 잘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애들한테 굳이 쳐버리냐 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 관심을 주느냐,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는 애들한테는 되게 커다란 본인한테는 보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애가 못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해야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잘할 때보다 못할 때 엄마가 나에게 더 신경을 쓰거든. 그러면 얘는 집에서 못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료 면담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20대 중반의 여자아이인데요. 얘는 항상 뭔가 자기 능력보다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어요. 대학교도 더 좋은 데를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고요. 그리고 취직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면담을 하다 보니 어렸을 때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못할 때만 엄마가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비교당하고 자기가 못할 때만 엄마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요. 그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고 풀보다 아프게 낫다는 흔한 말도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그거에 대한 되게 커다란 보상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못할 때만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면 애들은 못하게 돼요. 그래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내용 정리한 건데 선생님께서 안 나오네. 선생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빛이 나오나? 여기에 안 맺히는구나. 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뒤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애가 뭔가 못하고 있을 때 짜증을 낼 때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게 애들의 짜증과 화를 내는 걸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엄청나게 커다란 무기예요. 이거는 제가 진화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러는데 진화적으로 인간의 유전자에 거는 적혀있는 부분이라서요. 바뀔 수도 없고요. 진화적으로 유전자에 적혀있는 부분이라 그만큼 강력해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 조금 인지를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애들을 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상 또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와 아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잘 들어가잖아. 나
얘는 세상의 최고의 말라깽이라고 그러고 너는 걔한테 세상의 최고의 돼지라고 그랬죠. 쟤 아니야? 어? 계속 울렸어. 홍성준은 그 말은 서로 하지 말자 그래. 아니, 제가 울리고, 나도. 엄마가 좀 너 혼내키는 거 아니잖아. 앞으로 혼내키는 거 좀 들려. 앞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근데 제가 먼저 놀렸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엄마가는. 나도 상처 받는다고. 성준아, 뭘 그렇게 짝퉁을 내? 어? 아니, 그게 결국 내가 개편 들어주는 거잖아. 그래도 왜 개편이니? 자, 이쪽으로 갈래? 싫어. 무엇이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걸까요? 무엇이 애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자기 편 안 들어준 거. 그쵸. 애가 원하는 건 뭐죠? 그쵸. 예, 다 같은 말이죠. 뭔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애들의 모든 걸 허용해줘야 되느냐? 그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뭘 허용해주고 뭘 못하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 저는 이 사례가 그걸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뭘 구분을 해야 되냐면 감정과 행동을 구분을 해야 돼요. 감정과 행동. 애 감정은 무조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옳아요. 우리 보통 근데 애들 화내고 있으면 그러죠. 아, 너 왜 이러가지고 화내? 야, 이게 화낼 일이냐?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잖아요. 너 혼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그런 행동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사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서로 놀리는 게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엄마가 빠뜨린 건 뭐냐면 애 마음을 인정해주는 거. 애 마음을 공감해주는 거. 나는 그래.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네 편이긴 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가 그런 감정, 너가 짜증나는 감정이 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짜증나는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 가 그걸 얘기해요. 감정은 늘 인정해주되 행동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명확히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영상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엄마와 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쭉 하셨을 때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그 걔한테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해. 그러니까 성준이가 화가 났어. 엄마 그래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럼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엄마의 말이 상처를 준 거예요. 엄마의 말이 상처를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그죠? 받는 사람 성준이가 자기가 느껴야 되겠죠. 저는 그럴 때 그게 이렇게 애한테 동조를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동조를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이를 내가 동조를 해주면 아이가 약해지거나 우리 남동생처럼 남동생. 우리 엄마가 엄마 아빠가 우리 남동생을 이제 키우는 방식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시고. 아들이 생긴과 동시에 나는 이렇게 저희가 아껴야지. 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아이한테 되게 못되기도 하고 말도 엄마가 나한테 했듯이 아이한테도 엄마가 나한테 되게 뭉친 말. 진짜 엄마가 네. 어렸을 때 나한테 했듯이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한테 엄마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애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방식처럼 내가 아이한테 하고 있구나 이러시는군요. 엄마에게 폭력당했던 그 상처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되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영옥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일단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1번은 2번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저 2번 내용만으로 다른 데서 3시간 강의를 해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해서 좀 줄여서 뒤에 가져오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가져온 양보다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저도 좀 뺄 거 빼고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보여주셨듯이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아픈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있잖아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내 애한테 반복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요. 애를 대할 때 내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제가 면담 사례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도 몇 분 면담을 했는데요. 조금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가져온 거 있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 그 면담을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면담을 하러 왔을 때 주제가 그거였어요. 특정 애가 특정 애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자꾸 좀 체벌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저랑 면담을 좀 하게 됐는데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ADHD 끼가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데요. 얘는 ADHD 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질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왜 찜찜해야 하세요? 왜 마음에 걸려 하세요? 라고 물어보다가 이제 뭐 면담을 할 땐 자유 연상을 시켜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쭉 말씀을 하시고 쭉 하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 자기가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친구한테도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걔네 ADHD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걸린다는 것, 내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 애에 대해서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내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건 이거는 이유가 걔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지. 이게 내용이랑 종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죄송한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면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갈등,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꼭 반복되고 그게 애들한테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엄마도 똑같죠. 이 엄마는 결국은 남동생처럼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남동생에게 차별받았던 그 마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이랑 면담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애 분노 조절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수양도 필요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3시간짜리를 그래도 압축해서 왔으니까 뒤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얘네가 또 때를 부립니다. 이럴 땐 타임아웃을 통해 아이를 진정시켜야죠. 근데 너 배우느라고 자꾸 너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내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나야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불러줘? 걸어서 나갈 거야? 안아달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아달라고 안 할 거지? 지켜보는 아빠도 힘듭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한다고 부모는 더 심란합니다. 부모 멘토와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나가 똥꼬를 싫어해서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아. 자, 선생님 그래. 잠시 멈춰주시겠어요? 여기서 그 지금 멘토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잘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뭔 거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 보통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I 메시지를 쓴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저럴 때,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이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는 화가 날 때는, 그쵸, 화라는 감정이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감정이니까 너라는 말로 나와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걔도 자기가 통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통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반발심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다면 오히려 더 좋은 메시지는 I 메시지예요.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는 이렇게 느껴져. 라는 걸 전달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I를 통제하는데 더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U 메시지는 상대방도 통제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또 볼까요? 다 올 때까지 기다릴게. 네, 잠시 멈춰주시겠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애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애가 막 화내고 있고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애가 화가 가라앉고 이야기가 되는 상황까지 기다리고 그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일단 화라는 감정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감정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화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상황에서는 일단은 기다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기다릴 수 있어. 엄마는 우는 아이가 안쓰러워 예나를 계속 쓰다듬고 지켜보던 부모 멘토 엄마에게 훈육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훈육이랑 이렇게 스킨십이랑 겹쳐져갖고 아이가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웬만하면 손 잡으세요. 예, 손목을 잡고. 자, 여기 보자. 훈육할 때는 스킨십을 자제히 해야죠. 의자 쪽에 앉혀주세요. 시간이 길어지자 부모 멘토 편한 의자로 아이를 옮기기로 했는데요. 자, 애는 선생님이 엄마가 통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울잖아요. 이번엔 엄마가 직접 타임아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선생님이랑 하면 할 때까지 저랑 저처럼 그냥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랑 어머니 나이트가요 학력기가 달래는 그냥 선생님이랑 불러 선생님이랑 불러 얘나야 괜히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다가가서 들어주면요 엄마가 예나 행동에 반응하는 거고 지금은 예나가 엄마 행동에 반응해야 돼요.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 타임아웃을 할 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타임아웃의 핵심은
그 시간 동안 지루하고 놀이를 못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면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타임아웃이 벌로서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너무 지루하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는데 핵심을 두어야 합니다. 네, 일단 거기 말씀 이게 뭐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인데요. 타임아웃을 할 때는 화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애들 통제하려면 우리도 똑같은 그 기제로 통제를 하죠. 화를 내면서. 화라는 감정은 결국은 서로 통제하겠다는 싸움인 거잖아요. 서로 통제하겠다는 싸움이거든요. 결국 선생님이 이기기는 하겠죠. 하지만 애들도 거기에 대한 내가 통제를 결국은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타임아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너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있지만 네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나는 통제당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만 정확히 전달해주면 돼요. 처음에 얘기했죠.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 안 울어요. 사탕을 쥐고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안 운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이걸 해줄 사람이 없으면 안 울어요. 결국은 통제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만 명확히 전달해주면 돼요. 네가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나는 너의 통제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명확히 전달해주면 돼요. 근데 이 엄마처럼 울고 이러면 이제 애도 알아요. 엄마 반응하네? 내 감정에 엄마가 반응하네? 통제되고 있네? 이러면 더 울게 돼요. 왜냐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그 부모 멘토가 이야기를 하죠. 다가가서 들어주지 말고 얘나가 엄마한테 반응하도록 기다리라고. 결국은 그거예요. 애가 막 울고 불고 화내고 떼쓴다고 해서 내가 다가가서 들어주게 되면 이것도 신호예요. 엄마가 나한테 통제 당하고 있네? 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럼 더 내야지. 되니까. 근데 너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나는 내 자리에서 네가 반응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만 명확히 전달해주면 얘는 결국은 굳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를 통제하려고 화를 내고 있는데 엄마가 통제를 당하지 않으니까 얘한테는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작업을 했던 이유가 혹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화라는 감정의 근원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애들의 어떤 행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화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감정이구나. 요것만 좀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하면 아이 메시지를 써라. 그리고 아이에게 감정 추스릴 시간을 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랑 부정적인 메시지 명확히 구분을 해라. 아까 훈육하는데 스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느껴요. 조만간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면 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거 단언해야 할 때는 의지만 전달하고 반응하지 마라. 네가 날 통제하려고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는 너의 통제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거고 타임아웃은 지루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도 이제 TV에서 보고 타임아웃을 배워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 이유의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엄마가 계속 말 걸어주죠. 계속. 그러니까 얘는 이러고 있어도 별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울 때마다 엄마가 반응을 해주니까 엄마가 나의 통제에 반응을 한 애가 계속 되니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할 때는 나는 네가 어떻게 하든 반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명확히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지루해야 돼요. 이제 뭐 유식한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거든요. 얘는 혼자 막 뛰어놀 때는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즐거운 걸 뺏음으로써 행동을 통제하는 건데 그게 명확해야 된다. 그 영상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할 내용이 제가 다른 데서 3시간 하는 내용인데요. 좀 빨리 한 10분 정도만 더 써도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선생님들 의견대로 할게요. 네. 소심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10분은 괜찮다. 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야 된다. 끝내야 된다. 네.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좀 더 쓸게요. 3시간짜리를 제가 10분 안에 전달하는 게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떻게든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을 두루로 그리느라 한국은 평화를 구경하는 비디오를 다른 그룹은 슬픈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한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 물통을 보여주고 그것을 얼마에 사겠냐고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을 본 사람들은 평균 2.5달러,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은 평균 10달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왜 4배나 많은 돈을 내겠다고 했을까요? We think that's what's going on here. Without decision makers realizing it, they just want something a lot. And so they pay more to get it when they're sad than they otherwise would.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슬픔을 느껴 물통을 더 비싸게 샀다고 얘기하자 대부분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again, it's non-conscious. A sense of emptiness. So sadness, the most salient theme associated with sadness is loss. And it's an overwhelming sense of loss. And it seems to trigger, without us realizing it, this implicit goal of filling. 네. 사실 제가 이 앞에 지금 일단 질문 먼저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런 영상이나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항상 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들 조금 A와 B니까 A 아니면 B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뭐 제3의 의견이 있으면 제3의 의견 내주셔도 되고요. 자,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과학자가 슬픈 영화를 보여줬더니 10달러에 같은 컵을 사려고 했고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줬더니 2.5달러에 컵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같은 컵인데도 불구하고 슬픈 영화 보여줬을 때 10달러, 평화로운 풍경 보여줬을 때 2.5달러에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자 10달러 이 컵을 10달러 주고 살려는 행위는 일어난 거잖아요. 난 이 컵 주고 이 컵을 10달러에 살래 라는 행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행위의 주체는 10달러를 낸 사람일까요? 과학자일까요? 이해가 되나요? 되게 단순한 상황이에요. 과학자가 슬픈 영화 보여줘서 이 컵이 10달러에 사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이 컵을 10달러를 주고 살려고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는 과학자일까요? 10달러를 낸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손을 들게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의견이 엄청 붕붕 갈리고요. 이걸로 1시간 반 동안 토론해요. 진짜? 돼요? 1시간 반도 모자라요. 자, 나는 10달러를 낸 사람이 행위 주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이건 과학자가 행위 주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10달러를 낸 사람이 행위 주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혹시 좀 그 근거 좀 이야기, 아까 10달러 낸 사람이라고 하셨죠? 혹시 그 근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제 마음을 움직이려고 동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마음을 선택하는 건 저였어요. 근데 나는 왜 이 컵을 10달러 주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가 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서 실제 이유를 알려줘요. 아, 너가 지금 이거 10달러 주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방금 슬픈 영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가 공허한 감정을 느껴서 10달러 주고 산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죠? 이 영상에서? 기분 나빠요. 네, 불쾌해야죠. 네가 겨우 슬픈 영화 하나 보여줬다고 내가 10달러 주고 샀다고? 아니야, 이 컵은 좋아 보여서 10달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주체를 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다. 네. 사실 이 얘기로 진짜 토론시키면요 분분해요. 정말 분분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계신 선생님만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한 행동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행동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결국 행위의 주체는 전 과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허한 감정을 느끼면 뭐든 채우려고 하는 마음은요, 이미 유전자에 적혀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뱀은 무서워하는데 자동차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보고 딱 태어나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너는 뱀을 무서워할래, 자동차를 무서워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동차를 무서워할래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해봤지만 뱀 물려온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루에도 자동차 사고 나서 온 사람은 하루에도 제가 보는 환자가 수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here now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동차를 무서워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번 만나지도 못할, 뭐 만나면 동물원에서 만날 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그런 모든 감정들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뱀은 경험을 했지만 자동차는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은 다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결정되어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건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이 컵은 좋아 보이니까 내가 10달러 주고 산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긴 내용을 짧게 얘기해서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결국은 과거다. 과거다. 면담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것만 아세요. 그냥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과거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만 조금 면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ADHD가 있는 그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 이것도 그 화나는 감정의 주체는 누굴까요? 라는 질문. 앞에 그 컵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얘만 보면 예민해지고 화가 나는데 그 화라는 감정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당연히 내가 내는 감정이니까 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정에 나도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도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알아야 알아지. 결국은 과거의 나 때문에 지금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도 저랑 면담했던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생님은 한 친구가 한 친구한테 뭔가 막 강압적으로 막 하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대요. 자기는 참을 수가 없대요. 그런 애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막 저한테 학생들은 평등한데 당연히 그렇게 한 친구가 한 친구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거 잘못된 행동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유가 진짜냐고요. 정말 그 짜증나는 감정이 내가 주체적으로 그 이유가 진짜여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 공허한 감정을 느껴서 이 컵을 10달러 주고 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 컵은 좋아 보이니까 10달러예요. 예요라고 가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도 똑같아요. 학생들은 평등한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라는 거 가짜 이유예요.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진짜 이유는 결국은 과거에 있었어요. 이 선생님 경우에는 아버지가 되게 권위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하면서 커왔었어요. 사실 학교 선생님도 아빠가 원해서 됐대요. 그 선생님은 사실은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빠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하질 못했고 그래서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 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됐대요. 결국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해본 게 없는데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억울하대요. 물론 평소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행동하진 않아요. 근데 그 기저에는 그게 자꾸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나의 과거와 해결되지 않은 나의 갈등은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다른 가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 살고 있어요. 애들은 평등한데 그러면 안 돼. ADHD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가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진짜 이유는 나의 과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도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가 있었는데, 보통 남매를 둔 가정의 흔한 풍경인 것 같아요. 엄마가 오빠랑 애착 관계가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동생이 될 텐데, 여동생은 이제 엄마의 관심을 오빠에 비해서 덜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상처, 결핍이 있는 건데, 오빠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특히 수학을 되게 잘했대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이제 막 훈육할 때마다 넌 논리적으로 말 못해?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얘는 거기에 대한 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학 선생님이 됐는데 면담을 하다가 한 말씀인데, 자기는 수학 책을 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책을 꺼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저랑 면담 쭉 하다가 되게 조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책상을 꽉 치면서 수학은 저한테 한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그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도 그럴 때 막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정이입이 됐어요. 뭐냐면 그 친구도 자기가 수학이 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고요.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이 안에는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 친구한테 수학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오빠한테 뺏긴 엄마의 자원을 되돌리고 싶은 자기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 한다고 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화적으로 엄마의 자원, 아까 제가 엄마의 관심과 인정은 커다란 무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엄마의 관심과 인정은요, 애들의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엄마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냐, 인정을 해주느냐가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든 무서워하지 않든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뱀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과거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엄마의 관심과 인정이 이렇게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느냐는 과거에서 찾아야 돼요. 먼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땠을까? 그 당시에는 피임 같은 거 없었어요. 자동생산 계속 했겠죠. 그 당시에는 병원 같은 건 없었어요. 건강한 애도 태어났고 좀 못한 애들도 태어나고 다양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자원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의 먼 과거는요, 영아 사망률이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 우리의 유전자는 엄마의 관심을 하나라도 더 받는 건 결국은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였어요. 먼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먼 과거에. 우리의 유전자는 엄마가 나의 관심과 자원을 얼마나 투여를 해주느냐는 애의 어떤 마음에는 생존과 관련된 불안이, 엄청난 불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이 인정과 관심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인 거예요. 한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그렇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수학 선생님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어버버버버버 논리적으로 말 못하는 애들만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모습이요. 옛날에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한 내 모습이 반복돼서 보이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면 나의 과거를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제가 카페랑 이런 거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뭐 면담을 원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그 3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명함을 가져왔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없더라도 가져가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상처받아요. 아무도 안 주시면. 그래요. 네, 1시간 넘게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